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베스트셀러는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빌 게이츠 지음, 김민주, 이엽 옮김, 김영사 출판사 책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알라딘 기준 과학 주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문 510억에서 0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당신이 기억해야 할 숫자가 두 개 있다. 하나는 510억이고 다른 하나는 제로다. 우리는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권에 배출한다. 정확한 수치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제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기후변화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란 매우 나쁜 상황이다.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어야 한다. 이 목표가 어렵게 들리는가? 실제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아직 세계는 이처럼 큰 규모의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앞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즉 무언가를 기르거나 만들거나 여기저기 이동하는 등의 모든 활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현실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고 지속된 기후변화는 재앙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 자체가 큰 가정이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변화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직 갖추어야 할 기술도 많지만 우리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빠르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기후변화와 대응 기술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밝혔다. 20년 전만 해도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을 쓰기는커녕 공개 석상에서 강의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전공은 소프트웨어이지 기후학이 아니다. 그리고 아내인 멀린다와 함께 운영하는 게이츠 재단은 주로 세계 공중보건과 미국의 교육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내 관심은 에너지 빈곤이라는 문제를 고민하다 생겼다. 게이츠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던 2000년대 초반, 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저소득 국가로 여행을 떠났다. 게이츠 재단에서 연구하던 아동 사망률과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 유발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항상 이런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 나는 여러 도시를 방문해 창밖으로 비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뉴욕, 파리, 그리고 베이징에서 본 불빛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어두컴컴한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거리에서 불이 붙는 낡은 기름통 주위에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을 지나친 적이 있었다. 시골에서 멀리 나와 나는 집에서 음식을 하기 위해 장작을 모으던 모녀를 만나기도 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놓고 숙제를 하던 아이들도 만났다. 우리는 10억여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중 절반가량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재단의 모토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지만 인근 병원에 제대로 작동되고는 냉장고가 없어 백신을 차갑게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사무실, 공장,
콜센터에 안정적이고 값비싼 전기가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탄탄한 경제를 구축하기란 불가능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과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고 데이비드 베케이는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전기 사용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래프 한 축에는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다른 축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했다. 그래프가 보여주듯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다. 이런 모든 사실이 분명해지자 나는 세계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재단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 임무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과학자 친구들과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과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바칠라프 스밀의 놀라운 책들을 포함하여 에너지 관련 책들을 더욱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스밀은 나에게 현대 문명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일깨워 주었다. 당시에 나는 우리가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탄소 배출의 책임이 큰 부자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을 목소리 높여 지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저렴한 에너지는 밤을 밝혀주는 불빛, 농사일에 쓸 수 있는 비료,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멘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잃을 것이 가장 많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더 이상의 가뭄이나 홍수를 감당할 수 없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농사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6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같이 일했고 당시 에너지 및 기후와 관련된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2명의 동료를 만난 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둘은 기후변화 문제에 매우 정통한 2명의 기후학자와 함께 나를 방문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가 연관이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물론 나는 온실가스가 기후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 재앙을 자연적으로 피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나 주기적 변화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인류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질문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들을 찾아갔고 결국 이 주제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세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제 문제는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 보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에너지는 깨끗하기도 해야 했다.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내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 공부했다. 기후, 에너지, 농업, 해양과 해수면, 빙하, 전선, 전문가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전문가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하는 보고서들도 읽었다. 그레이트 코스 시리즈를 통해 리처드 울프슨 교수가 강연한 지구의 기후변화라는 아주 훌륭한 강의도 봤다. 그리고 바보들을 위한 기후학이라는 책도 읽었다. 내가 읽은 기후 관련 책 가운데 여전히 가장 훌륭한 책으로 손꼽히는 책이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대부분이 풍력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다. 재생에너지는 이 문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우리가 제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바람이 언제나 부는 것도 아니고 해가 항상 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면서도 저렴한 배터리는 없다. 게다가 전기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배터리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더라도 나머지 73%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거해야 한다. 나는 수년 안에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첫째,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셋째, 나머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해야 한다. 우리가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도 지금도 분명하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 이상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유가 있다. 기후는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욕조와 같다는 것이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돌려 물이 조금씩만 흐르게 해도 욕조는 언젠가는 물로 가득 찰 것이고 물은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재앙이다. 하지만 탄소를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는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다. 내가 기후변화를 배우고 있다고 해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거리를 찾는 것은 아니었다. 멀린다와 나는 이미 세계의 공중보건과 미국의 교육 문제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뒤였다. 우리는 이 두 분야를 깊이 공부하기로 했고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자원을 사용해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결정했다. 더욱이 우리 말고도 많은 유명인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화두로 삼기 시작했다. 따라서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지만 이 주제를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는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만나고 많은 책을 읽었다. 나는 청정에너지 기업에 투자했고 매우 적은 양의 핵 폐기물로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제로를 향한 혁신이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게이츠 재단 일에 투자했다. 그러다 2015년 봄, 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학교의 투자에 항의하는 연자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의 뉴스를 접했을 때였다. 이 시위가 격화되던 중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게이츠 재단이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유명 인사들이 게이츠 재단의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공개했다. 나는 왜 가디언이 우리 재단과 나를 콕 집어 비판했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활동가들의 열정도 존중한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그들은 반전 운동을 벌였고 그 후에는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나는 그들의 열정이 드디어 기후변화에도 향하기 시작한 것에 고무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행에 목격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인도를 예로 들어보자. 인도는 14억 인구를 자랑하지만 이 중 많은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한다.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에 나쁘다는 이유로 인도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전기를 가졌어도 안 된다고 수천 명의 인도인들이 폭염 속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내가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은 청정에너지를 아주 싸게 만들어 모든 국가와 화석연료를 버리고 청정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는 운동가들의 열정을 높이 산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어떻게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가난한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모르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굴복한 정치제도인 아파르트헤이트와 싸우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파는 것으로 세계 에너지 산업, 다시 말해 5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자 현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들을 깨닫게 되었다. 제로 탄소 기술 개발이 안 돼 상승한 화석연료 기업들의 주가로 이득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제로 달성이 늦어짐에 따라 내가 이득을 보면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2019년 게이츠 재단의 기금을 관리하던 신탁과 함께 나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행운이었다. 하지만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로를 달성하는 데는 정부 정책, 첨단 기술, 혁신적인 신제품,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을 전달하는 민간 시장의 능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보다 거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2015년 말에 드디어 혁신과 새로운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그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1이 열린 것이다. 이 회의가 열리기 몇 달 전 나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올랑드를 만났다. 올랑드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을 회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나는 혁신회의 의제에 올려 놓기를 원했다. 우리 둘은 여기에서 기회를 봤다. 그는 투자자들을 회의장에 데려오는데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심지어 에너지 연구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보건과 국방 분야 등 다른 필수 분야보다 훨씬 낮다. 몇몇 나라들은 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이 실험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 불확실하다면 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유연할 터다. 2015년이 되자 민간 투자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린테크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 기업 중 상당수가 낮은 수익률 때문에 손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 이들은 정부 규제가 적고 성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찾아오는 바이오테크와 IT 산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산업은 완전히 다른 산업이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청정에너지만을 위한 새로운 투자금이 필요했고 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색다른 접근 방식도 필요했다. 파리에서 회의가 열리기 2달 전인 2015년 9월 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계 각 나라들의 국책 연구비를 확충하기 위해 부유한 지인 24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벤처 투자를 요청했다. 그들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에너지 산업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데에는 수십 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벤처 투자자들이 종종 빠지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나는 투자 대상 회사들을 심사하고 그들이 에너지 산업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도울 전문가 팀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채 4시간이 안 돼 첫 번째 투자자로부터 예스라는 답변을 받았다. 2달 후 파리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26명의 투자자들이 합류했고 우리는 이 모임을 획기적 에너지 연합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 모임은 유망한 아이디어들을 가진 4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과 인도주의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자 각국 정부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20명의 국가수장들이 파리에 모여 투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 그룹에 미션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오늘날 미션 이노베이션에 24개 국가와 유럽위원회가 있으며 청정에너지 연구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을 46억 달러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몇 년 전에 비해 약 50%가 증가된 금액이었다. 이제 암울하지만 독자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를 덮쳤다. 팬데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초래한 피해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세계보건에 관심이 있던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질병에 대해 공부했는데 스페인 독감이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191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세계가 아직 팬데믹에 대응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에 나는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2015년 나는 테드 강연과 언론 인터뷰에서 대규모 유행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를 비롯한 많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계는 준비에 소홀했고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엄청난 인명 손실과 대공황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여전히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멀린다와 함께 코로나19를 게이츠 재단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나는 매일 대학교와 중소기업의 과학자들, 제약회사의 CEO들, 정부 고위 관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게이츠 재단이 임상실험과 치료, 백신 개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2020년 11월까지 우리는 전염병 퇴치에 4억 4,500만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기부했다. 그리고 백신과 진단키트 등의 중요한 제품들을 저소득 국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약 5% 줄어들 것이다. 이 말은 510억 톤의 온실가스 대신 480억 톤은 49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물론 유의미한 수준의 감축이며 매년 이 정도로 감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5% 감축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보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실직했다.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껏해야 5%. 어쩌면 이보다 더 적게 감축됐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정도 감축된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정도밖에 감축되지 않은 것이 실로 놀랍기만 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도 보듯이 단순히 비행기를 덜 띄우고 운전을 덜 한다고 해서 제로 탄소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이 필요하듯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즉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전기와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재배하며 건물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사람과 물건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즉 소작농들이 더 따뜻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게 새로운 혁신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과학이나 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장애물도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담론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는 엔지니어이지 정치학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개발된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정과 과학, 지식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대기권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데 완벽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세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술 만능론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나는 집도 크고 심지어 개인 전용기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로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의에 전용기를 타고 갔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환경에 대해 강의를 한단 말인가? 나는 다음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 첫째, 나는 나만의 뚜렷한 의견을 가진 부자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내 의견은 정보에 바탕을 둔 의견이며 나는 항상 더 배우려고 노력한다. 나는 또한 기술 찬양론자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혁신 말고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 혁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혁신이 없다면 이 지구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못한다.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런 태도는 분명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의 탄소 발자국 수치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을 쓰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집단 행동을 요구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2020년 나는 지속가능한 제트 연료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2021년에 우리 가족이 비행을 하면서 내뿜는 탄소를 완전히 상쇄할 것이다. 그리고 비행과 관련 없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상쇄할 것이다. 또한 나는 시카고의 저렴한 주택에 청정에너지를 설치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할 생각이다. 나는 제로 탄소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것으로 나의 높은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저렴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와 저배출 시멘트, 철강, 고기 등을 포함해 제로 탄소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에 나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물론 내가 하는 이런 투자들이 내 탄소 발자국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투자로 인해 누군가가 성공한다면 나와 내 가족이 배출한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내가 초기 단계의 청정에너지 연구를 지원하고 유망한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며 전 세계에 걸쳐 돌파구를 유도할 정책들을 지지하고 자원이 넉넉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유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라면 더 많이 써도 된다. 청정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만드는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싸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핵심이다.
나는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것을 얻고 결과적으로 510억에서 제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최선의 방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제시한다. 책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제로인가? 1장에서 왜 우리가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지를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온 상승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제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나쁜 소식.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도전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 3장에서는 독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었을 법한 혼란스러운 몇몇 통계를 가지치기 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대화에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공유할 것이다. 나는 이런 질문들을 되새긴 덕에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란다. 제로 달성은 가능하다는 좋은 소식. 4장부터 9장까지는 현대 기술이 당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와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긴 부분이 될 것이다. 해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대규모로 도입해야 할 솔루션이 있으며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개발되고 확산되어야 할 수많은 혁신도 필요하다. 앞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몇몇 기술들을 소개할 예정이지만 특정 기업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자제할 것이다. 나는 이미 이들 중 일부에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런 기업들을 홍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혁신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다. 몇몇 기업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일수록 흥망성쇠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핵심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랬고 내가 아는 다른 혁신가들도 그랬던 것처럼 실패로부터 배운 훈련을 다음 도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단지 기후변화의 문제점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해결할 기회 역시 보았기 때문이다. 대책 없는 낙관론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 어려운 과제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 가운데 2가지를 갖추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처하자는 세계적 운동과 열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에 매우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주도한 덕이다. 둘째, 더 많은 국가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수행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3번째 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말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목표가 기후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추진된 것처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정치학, 경제학, 재무학 등 다른 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10장과 11장에서는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할 것이다. 12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로 달성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할 것이다. 당신이 정부 고위직이든 기업가이든 자유시간이 별로 없는 바쁜 삶을 사는 평범한 유권자이든 상관없다.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